알면 당신도 버테랑!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는 매일같이 설날처럼 풍성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버테랑 MC 김윤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법 바다에서 부는 거센 파도 제가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그런 풍요로운 법바다에서 매주 논의고 있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전의장은 잘 묻어가요. 마지막에 신변에게. 예. 자, 그러잖아. 설이 지났으니까 진짜로 한 살 더 먹었어요. 이제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얘가 싫어요. 앞에가 오자가 그려졌습니다. 50대. 예, 40대는 좋겠네요. 근데 뭐 4050 이렇게 네. 묶어서 하니까 우리 친구 아닙니까? 아, 40 묶는 거야? 4050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 그래? 위아더 월드. 사공인 줄 알았는데. 진짜 친구로 지내. 우리의 친구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어쨌든 나이 하니까 네. 이런 명언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명언이요? 아무렇게나 사는 40살보다 70살 노인이 더 명랑하고 희망이 있다. 아. 이 올리버 웬델 홈즈. 오이식을 찾았대요. 예. 저는 그래서 정말 희망이 많은 인간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한번 해봅니다. 예. 저는 80이 돼도 철들고 싶지 않아요? 네. 아니, 처리, 걱정 안 하셔도 되게 처리 안 될 것 같아. 자, 아무튼 이런 얘기들 또 많이 하잖아요. 나이대로 그 속도감을 느낀다. 그쵸. 예. 네, 남은 맞아요. 기간이 50대면 50km, 40대면 40km, 70대면 70km 이렇게 달리는 차처럼 느껴진다. 이런 말씀들 하시던데 저는 그래서 그런지 뭐 지금 느낌은 약 한 20km 정도? 실제로는 이제 50이 넘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데 좀 제가 나이를 한 살 덜 먹게 해드릴까요? 뭐 방법 있습니까? 세월 잡는 방법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네. 진짜? 예. 이제 한 살 덜 먹는 기분이 들게 하는 법이 오.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민법 일부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이제 통과됐는데요. 나이를 계산할 때 네. 출생일을 포함하는 네. 다시 말해서 만 나이를 쓰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 우리는 그래서 한국 나이로 몇 살, 만 나이로 몇 살 이런 표현 쓰는데 이제 그게 없이 태어나면은 1이 아니라 0이란 얘기인가? 네, 태어난 해는 0세로 치는 아직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네, 네. 세계적으로는 상식인 이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출생 후 만 1년 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네. 아기의 나이를 개월수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예, 영유아기 때는 몇 개월 됐어요? 그쵸. 네, 24개월이요. 36개월. 이렇게 세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예. 어쨌든 우리나라는 관습적으로 출생일부터 그 바로 한 살 여기고 생일은 네. 무시한 채 그냥 매년 1월 1일 되면 모든 국민이 네. 다 같이 그냥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를 썼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세는 나이는 공무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야, 이게 뭐라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네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통일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나이 쓰고 네. 있잖아요. 네. 이 세 가지 나이를 갖는 그 사례의 극단적인 예가 있는데 1977년 12월 31일 생인 가수 싸이 씨가 유명해요. 왜냐면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됐고 맞아. 하루 만에 이제 2살이 된 경우이기 그러네.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그 기준으로 보면 현재 싸이의 만 나이는 44세, 네. 연 나이는 45세, 네. 새는 나이는 46세가 되는 거예요. 네, 엄청 헷갈리죠. 그러네. 아마도 국내 각종 행정 서비스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사례도 만연했고요. 국제 기준과도 맞지 않는다 이런 사실은 지적도 계속 제기가 됐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법이 우선은 공공영역 다수에서 만 나이를 통일키로 한 거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민간에도 만 나이가 정착이 될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저도 좀 관심이 큽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또 뭐든지 빠르게 이해하고 빨리 받아들이기 때문에 정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약간 아직 남아있을 수가 있는 게 그래요? 이게 민법이랑 행정기본법엔 적용이 되지만 초, 중, 등 교육법이라든지 뭐 네. 청소년 보호법이라든지 병역법에서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나이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전 영역에서 네네. 한 번에
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새는 나이, 예를 들면 1월 1일이 되면 떡국을 먹고 한 살을 먹는다. 요거는 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본적인 방법은 영어처럼 존댓말로 없애는 거예요. 그래, 맞아. 맞아, 현우가. 아니, 안 되겠다. 우리나라는 없으면 안 되겠다.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네. 네, 호칭도 있잖아요. 네. 선배님, 그러니까, 오빠, 무슨 뭐 이렇게 언니. 이 문화는 뭐 우리가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불가능할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지금 기분이 나빠지네. 많이 상한 것 같아. 그건 안 하는 걸로 합시다. 예. 아무튼 행정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모두 만 나이를 쓰길 바란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좀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도 열심히 청년 같은 마음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 주제는 뭡니까? 자, 오늘 법태랑 주제는 약자에겐 지원을, 강자에겐 책임을입니다. 결국 공정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과연 어떤 분이 이 원칙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오고 계실까요? 그분은 바로 요분입니다. 카카오티가 멈추자 택시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혁신을 내세워 성장한 플랫폼 기업들은 독점과 문어발 확장이라는 논란을 빚었습니다. 임금 노동자가 2,1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7.3%만 이국병가를 받을 수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 아프면 좀 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아이들이 아팠을 때, 특히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는 입원에 따른 진료비 상한액을 100만 원까지만 하자. 대기업들이 독점으로 인한 폐해로 많은 중소기업들, 국민들이 피해를 봤던 적이 있잖아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독점의 문제를 다루는 재정법이 필요하겠다. 내 인생 단 하나의 꿈이 있다면 그것은 진보 집권의 꿈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배포 있게 달리고 계신 국회 배짱 정의당 배진교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어서 오십시오. 이제 배짱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별명이신데 혹시 배씨셔서 배짱이라고 하신 건지 아니면 배짱이의 그 배짱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인천 네. 남동구 민선호기 구청장을 네. 역임했는데요. 네. 2014년도 재선에 한 1000표 차이로 아쉽게 낙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 주민들께서 네, 네. 이 낙선의 아쉬움을 네. 대신해서 네. 팬클럽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팬클럽 이름이 배짱이에요? 네, 팬클럽 이름이 배짱입니다. 배씨짱 이런 뜻인가 보다. 그죠? 배진교짱?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네. 배짱 있게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의미로 네. 배짱, 그래서 배짱 클럽 팬클럽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배짱 두둑한 사람은 누가 와도 어떻게 해도 못 이기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포가 크신 분들, 이제 일하는 것도 큼직큼직하고 이제 이런 분을 많이 뵙는데 배짱있게 이제 새 문을 잘 열고 계신지 요즘 근황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올해는 신년인 만큼 네. 또 신년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어서 신년 행사 많죠. 우선은 우리 지역 주민들께 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신년 인사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천 남동구 쪽으로 또 이제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해서. 예. 또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정의당이 11년 차를 맞이합니다. 네. 또 지난 3년간 사실 정의당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대단히 실망스러운 점도 또 부족한 점도 많았었고 또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제 새롭게 바뀐 사회 속에서 진보정당이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모색하는 또 중요한 한 해라서
그런 준비들을 지금 당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23년을 정의당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어떤 원년으로 삼기 네, 위해서 뭐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2010년에 인천 그 남동구청장 네. 역임하셨는데 굉장히 좀 의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구청장 출신 의원님들은 사실 좀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그 특별하게 이렇게 와닿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의원님들 중에는 단체장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많이 계시잖아요. 있으시죠. 예. 저는 민주노동당으로 시작해서 정의당까지 지금 진보정당을 잘 지키고 있는데, 과거 울산의 이제 대공장 지역에만 사실 이제 기수단체장 출신들이 계셨는데, 수도권에서는 2010년도 최초 또 당선자여서, 그러니까 진보정당 출신의 당선자. 야, 예. 그런 의미가 크기 때문에 네. 항상 책임감과 또 행정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네, 또 네. 의원인 만큼 네. 다른 의원님들보다 더 예.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그러겠네요.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거의 21대 국회도 3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소회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정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정말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연간 2,000명이 넘는데 이제 이런 사회를 좀 끝내자라고 하는 의미로 출발했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아마 정의당 첫해 우리 의원님들하고 함께 만든 법안이라서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21대 국회에 와서 초선으로서 느낀 거는 네. 참 양당제의 국회라고 하는 것이 네, 네, 네. 참 소수정당은 참 투명정당화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법상 사실 이제 교섭단체 간의 협상이 주로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서운할 때도 많고, 국회가 왜 이러지? 라고 할 때도 너무 많고,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네.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정당이긴 하나, 여전히 진보정당이 대표해야 될 우리 국민들, 그래서 노동자,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쉼없이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초선이심에서도 원내대표 네, 그렇습니다. 직을 맡고 계시잖아요. 자체가 이제 의원수가 적다 보니까 예. 또 많은 일들을 또 해야 되고 우리 6명의 의원님들의 힘을 최대한 결집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이니까 네. 그만큼 더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정의당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지난 3년간 약자들을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시는 걸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지가 담긴 법안들 중에 몇 가지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인장 차트 준비됐죠? 네,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배진규 의원님의 약자에겐 지원을, 강자에겐 책임을 그 첫 번째 법안은요. 아플 땐 쉴 권리, 상병수당은 의무다. 일명 상병수당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입니다. 네. 저희도 이제 법태랑을 통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상병수당이죠. 상병수당. 예, 의원님께서 법안을 내셨습니다. 네. 예, 취지를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 대국 이런 얘기들을 많이 예. 하는데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역할을 많이 한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한 65% 정도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률이 약 한 35%인 거죠. 이런 측면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네, 네, 네. 입법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다시는 돌아가기 싫은 코로나를 접했잖아요. 네. 코로나 초기 기억하시겠지만 증상만 있어도 회사 나오지 말라고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그런데 쉴 수 있는 사람과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눠져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 중에. 네. 전체 임금 노동자가 2,1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중 7.3%만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고요. 굉장히 낮네요. 지금. 그러니까 한 140만 명 정도. 예. 여기에다가 실제 유급휴가를 쓰시는 분은 한 60%. 그러니까 실제 한 100만 명 정도만 유급병가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 휴가조차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실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 아프면 좀 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거죠.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낮네요. 그러니까 2,100만이라는 근로자 중에 실제로 쉬고 유급수당을 받는 사람이 5%도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실질상으로. 네네. 지금 계산상으로는. 야. 자, 이 상병수당이라는 게 말 그대로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이제 소득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현재 상병수당제가 시범 시행되는 걸로는 알고 있거든요. 전팀장 어때요? 그 작년 7월부터 전국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인데 지금 지역에 따라서 다른 모형들이 적용이 되고 그래요. 있습니다. 지금 이 상병수당제를 2025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인데 법안을 지금 의원님께서 내신 걸 보면 지금의 이 제도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범 사업 네. 하는 내용을 보면 네. 몇 가지 문제가 좀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좀 차별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실제 대상자가 15세부터 65세까지 네. 대상인데 네. 대한민국이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65세 이상 일하시는 분이 전 국민의 12%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12%의 어르신들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분들을 제외하냐는 거죠. 당장 저희 아버지도 아직 일하고 계세요. 네네. 8수 가까이 되죠. 두 번째는 이제 소득 보전 수준이 최저임금의 60%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저임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정도 월급은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최저임금인데 거기에 또 60%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소득 보전의 의미 또 생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냐라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대기 시간이 2주 너무 길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당장 내가 지금 써야 네. 되는데 네. 2주 동안 그거를 기다려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취지에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확대할 때 점검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가 있긴 하나 조금 이게 구멍이 좀 뚫려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핵심 내용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바뀌면 또는 의료 정책이 바뀌면 이게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병수당의 문제는 법제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뀌더라도 되돌릴 수 없게 법제화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와 조사들이 더 면밀히 좀 진행되고 그것이 잘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병수당은 전 세계 163개국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제노동기구 ILO가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 기준으로 이 상병수당을 제시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하고 유엔도 상병수당을 보편적 건강보장의 핵심 요소로 판단하고 있고요. 국가 차원의 보장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원님, 우리나라도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권고를 이미 한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미 2006년도에 2006년이요? 네. 작년 6월 달에는 그래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네. 고용노동부 장관,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또 인권위원회가 업무의 상병에 대해서 휴가를 줄 것, 그 다음에 휴직 사용 권리를 법제화하고, 그 다음에 공적인 상병수당을 제도화할 것을 인권위가 또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산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법제화해서 네. 이걸 의무적으로 지급해라라고 하면 그 규모가 지금보다는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네. 상병수당은 네. 이제 건강보험에서 네네네.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 국민연금과는 좀 다른 거죠. 국민연금은 미래의 그 자금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축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쌓아놔야 되죠. 네. 네. 건강보험은 매해 걷어서 매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자금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건강보험을 최근 정부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건강보험이 마이너스가 된다. 예. 만약에 마이너스가 돼도 그 해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축적되지는 않는다. 원래는 안 돼야 되는 게 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건강보험이 어느 정도 지급됐는지를 네, 보고 물가나 뭐 병원비나 뭐 이런 것들 인상률을 감안해서 건강보험료를 걷잖아요. 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로섬이면 되는데. 그렇죠. 예. 더군다나 건강보험에는
국가가 연 20%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네. 다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매년 14%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1년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에 축적되어 있는 돈이 예. 무려 20조가 있습니다. 아, 자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적 흑자가 지금 20조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상병수당을 지금 도입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대상이나 지급 규모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더 논의를 해야 되겠죠. 시범 사업들이 진행 중에 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본 다음에 시행해도 지금 별 문제가 없다. 재정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 근거를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어찌 보면 상병수당은 그냥 단순하게 내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자, 법안이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계속해서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배진규 의원님의 약자에겐 지원을, 강자에겐 책임을, 그 두 번째 법안은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무너지지는 않게, 이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법,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입니다. 네. 이 법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고 들었습니다. 1호 법안이시라고. 네, 제가 예. 21대 국회의원 첫 번째 예. 발의한 법안입니다. 예, 어떤 취지신지.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은 뭐냐면 아이들이 아팠을 때, 특히 희귀 만취성 질환을 안고 있는 가족의 네. 경우에는 부모가 아이의 병간호를 해야 되니까 거의 사실 일자리도 포기해야 될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없을까.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을 했다면, 그리고 복지국가로서 자기 책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하게 있을 텐데, 결국은 일정 정도 병원비를 부담을 하되 네네. 너무 큰 부담이 안 가게끔 하면 좋겠다. 그래서 병원비 상한제를.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아이가 아프면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무너지죠. 네, 그리고 자기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건강보험 혜택을 아이들이 충분히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앞서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장성이 많이 예. 지원이 돼서 본인 부담의 5% 정도로 낮아지긴 했어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반대급부로 비급여 진료 비용이 아, 세구나. 너무 많아져서 실제로는 본인 부담률이 약 한 45%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연간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약 한 4천억 정도. 마음 같아서야 급여되는 병만 오면 좋지만 병이 그렇게 알고 찾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범위를 확대하자. 이런 개념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병원에 가보면은 네. 비급여가 어떤 병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항목적으로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거를 네, 검사할 때, 맞아, 검사할 때 맞아. 비급여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질병에 따라서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 이 어린이 병원비 상한제, 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법안의 핵심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만 18세 미만, 그러니까 고등학생까지는,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는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에 따른 진료비 상한액을 100만 원까지만 하자. 100만 이상 나오는 거는 안 내도 된다. 네, 국가가 다 책임지자. 처리해라. 네. 네. 그랬을 때 이제 또 이 돈 또 어떻게 또 감당하실 겁니까? 네. 근데 1번 첫 번째 법안 내용과 이게 좀 연결이 연동돼 있습니다. 예. 벌써 누적 흑자 20조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본인 부담금 총액은 2조 4천억 원이지만 입원한 경우, 그러니까 개별로 진료받는 경우 말고 입원해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만 따지면 약 4천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네. 자, 전 팀장. 네. 아동의료비에 대한 해외 상황은 현재 어때요? 지금 건강보험연구원이 이제 네.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아동뿐만 아니라 본인 부담 상한제를 하는 곳이 유럽의 11개 나라가 이제 시행 중인데, 독일은 1년 부담금이 연소득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 18세 미만의 의료비는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료율이 우리나라랑 비슷한 벨기에가 연평균 소득의 3% 수준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을 또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벨기에는 19세 미만 아동에게는 650유로, 우리 돈으로 약 90만 원 정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 벨기에가 비슷하네. 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진짜 복지국가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시나요? 정말 대한민국이, 네.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우리 아이들의 아동 복지를 네. 확실하게 챙기는 나라로 발돋움할 것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부모의 재력 차이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의료까지도 차별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도 이 병원비 상한제가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배진교 의원님의 약자에겐 지원을 강자에겐 책임을 그 세 번째 법안은요. 자, 이 세 번째는 강자에게 필요한 책임을 이야기하는 법안입니다. 공영 플랫폼의 독점을 막아라. 온라인 플랫폼 입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독점 규제법 제정안입니다. 네, 이거 제정안이네요. 우리가 그 온라인 플랫폼 그러면 이제 온풀법 이렇게 줄여서 이제 얘기하고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취지를 또 먼저 설명해 주셔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억을 다시 해보면 네네. 2년 전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가 온라인 플랫폼 국감이라고 할 정도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독점의 문제로 국회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네, 맞아요. 과거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독점으로 인한 폐해로 많은 중소기업들, 국민들이 피해를 봤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플랫폼을 지금 있는 법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독점의 문제를 다루는 제정법이 필요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독점 규제법을 제정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공정거래에 대한 법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촘촘하기도 하고.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온라인에 대해서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런 법이 없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네. 규제도 하기 어렵고 그러니까요. 저 기업을 어떻게 규정 내려야 될지도 명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불공정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개업자, 플랫폼 그렇죠. 사업자, 예. 사업자가 있는데 이 사업자가 펼쳐놓은 장터에 이용하는 이용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용 사업자에 대한 갑질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불공정 거래가 많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약관에 아예 명시를 해놨는데 그 이용 사업자가 고객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별표 같은 경우. 예, 계약 해지를 하는 거죠.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배달 음식점이 요기요에서 책정한 가격보다 다른 배달 앱에 더 싸게 가격표를 올릴 경우에 그 해지 통보. 해지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똑같이 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하는 거죠. 근데 플랫폼마다 이 이용 사업자 간의 계약 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격표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요기요가 우리 배달 앱이 최저가이기 때문에 이 최저가를 맞추기 위해서 아니 근데 그러면은 요기요가 최저가면 쿠팡이츠도 우리는 요기요보다 최저가여야 돼. 그러면 계속 그렇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갈 일은 없네요. 그럴 경우에 그럼 이용 사업자만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일명 카카오 택시. 카카오는 처음에는 이제 호출 서비스만 해줬다가 이제 가입을 안 하면 사실 호출 받기가 어렵잖아요. 또 그래서 본인들이 조종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프로 멤버십 제도를 넣어서 프로 멤버십 가입을 하면 더 많이 우선 콜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독점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 플랫폼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독점적 지위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야말로 불공정 거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 아이템 위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제품을 한 상품으로 묶어서 판매자들 간에 이제 가격 경쟁 유도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만 검색 결과에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얘기 들었어요. 그럼 본인이 손해보더라도 가격을 계속 낮춰야 되는. 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업체를 퇴출시키고 다른 업체가 오면은 원래 있었던 노하우를 주면 안 되잖아요. 기존에 갖고 있던 자료들, DB를 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템 위너의 그 판매자의 것인 것처럼 착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야말로 본인들이 영업한 노하우인데 그 노하우를 다른 업체에 다 넘겨줘 버리면 이거야말로 불공정하네. 조금 더 살펴보면 배달의 민족 참 배민은 배민 울트라콜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깃발이거든요. 이 깃발이 하나당 88,000원이에요. 그래서 깃발 꽂기 아니에요? 그 개수에 상관없이 내가 이 광고료만 내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 사업자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지금 피해들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것도 출혈 경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살 깎아먹기.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이제 끊어내야 한다 해서 의원님께서 두 가지 법안을 내셨는데 먼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핵심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이제 우선 이제 플랫폼을 어느 규모로 하는 것이 적정한가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매출액 100억, 그 다음에 총 판매액 1천억 원 이내에서 국가가 네. 시행령으로 기준을 좀 마련하고 그 이상 되는 네, 것을 규제 대상으로 하자. 그러니까 너무 이게 또 높이거나 낮추게 되면 플랫폼 안에서의 불공정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또 업체들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내려가면은 또 그 자체의 산업 경쟁력을 또 약화시킬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 네네. 규제 대상을 마련해야 된다는 예. 거고.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실은 거래계약서가 제대로 잘 안 갖춰져 있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중개거래 계약서에 대한 내용들을 좀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 핵심적으로는 뭐 검색 배열 순위 결정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하는 것. 그리고 주요하게는 이제 광고비를 산정하는데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리고 특히 이제 플랫폼만에 반영되는 이제 노출 순서들이 있을 텐데 네. 또 이 노출 순서를 또 조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알고리즘. 그것도 가지고. 알고리즘이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약서에 담을 수 있도록 내용을 좀 했고요. 세 번째, 불공정 거래는 뭐 당연히 금지해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보복 조치 금지 조항입니다. 이제 분쟁 조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신청했을 경우에 보복 조치를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이제 보복 조치를 못 하도록 금지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이용 사업자들 간에 단체를 좀 구성해서 플랫폼 사용자하고 협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이걸 다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분쟁 조정 협의회를 설치하고 구성을 해서 당사자 간에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자. 이 내용으로 지금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사례로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4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요기후에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법제화를 하게 되면 실제 그거에 상응하는 또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을 매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갖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세 번째 법안이 온라인 플랫폼 2법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법이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고 네네. 또 하나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기본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요거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 법안인지 법안 목적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공정거래법은 네.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의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간의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법이라고 네네. 한다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법은 말 그대로 네. 현재 대기업들이 했던 방식의 독점 방식,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은 기업 합병이나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플랫폼에 적용하는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거대화되는 거를 막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독점이라 하면 이제 독과점 업체인데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시장 지배적인 플랫폼이다. 그러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 지배적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눈치도 안 보면서 네. 값을 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네. 권력을 갖고 있는. 또 새로 시장에 참여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방해하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이익이 피해받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업, 그 중에서도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법안에서 중요한 또 내용이 되는 것이 시장 지배적 플랫폼 중개 사업자 과연 누구인가, 정의는 어떻게 내려지는 것인가, 그렇다면 또 처리는 언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이 좀 핵심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플랫폼 기업 중에 시장 지배 플랫폼을 어디로 규정 내릴 것인가? 네, 아까는 이제 매출 규모 뭐 이런 걸로 구조시켰는데 이거 좀 애매하네요, 그죠?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네. 이미 일정 정도 규정을 내려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나 유럽의 경우에는 일명 네. 가파. 그래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그러니까 최소한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그다음에 이용 사업자가 한 2만 명 이상. 그다음 매출이 3조 원. 그다음 시가총액이 약 한 30조 원 정도 되는 이런 대상되는 기업을 시장 지배 플랫폼이라고 규정해야 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현재 한국에서는 딱 나오네. 배민이나 무슨 뭐 네카쿠베, 네이버나 네이버 딱 나오네요. 네, 카카오나 뭐 네, 대충 쿠팡, 배민. 일반 시민들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딱 규정해 주시니까. 그래서 현재 이 정도 충족하는 기업은
현재 대한민국이 4개. 4개네요. 네. 이 카카오가 사실은 후발주자였는데 다음을 인수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확장력을 그렇습니다. 키워오다가 그러면서 계열사를 여기저기 막 갖게 되거나 합병하면서 아니 한 180개 이상 정도의 계열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네. 어떻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합병 인수를 할 때는 이제 결합 심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한 기업이 한 시장에서 50% 이상 지배를 하고 점유하고 있거나 또는 3개 회사가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호간의 기업 인수 합병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카오를 예를 들자면 처음에 카카오톡이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네네. 그다음에 카카오 웹툰을 인수를 할 때 예. 이게 독점적 지위가 아니니까 아 그때 당시. 네. 그래서 간이 심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 기업 결합을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법의 이 어떤 사각지대를 법의 허점을 이용한 거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네트워크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인터넷에서. 그래서 네. 사실은 경쟁업체 간의 독점적 지위가 아니어도 카카오톡을 통한 인수와 그리고 그 서비스 내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아주 경쟁력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거죠. 저희가 대기업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경제력을 선도하고 또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많이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으로 얘기하지만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아주 독점하는 그 시기에 대한민국 경제가 사실은 경쟁력이 낙후했고 그러니까 혁신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폐해들이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 미국 얘기하시면서 가파에 네. 대해서는 뭐 규제가 이미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상황인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미국이나 유럽은 저희보다 플랫폼 지배력이 훨씬 빨리 왔잖아요. 일명 이제 가파라고 하는. 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양 당이 하원 산하의 이 반독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공정거래위원장 격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이 반독점 규제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리나 칸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 리나 칸을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구글하고 맞서서 소송을 벌였던 조나단 켄터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를 법무부 반독점 국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만큼 가파에 대한 독점에 대해서 얼마만큼 크게 미국 정부 그리고 미국 의회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독점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특별위원회가 5개 법안을 마련해서 하원을 이미 통과를 했고 상원 지금 심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반독점법 안에는 만약에 이렇게 사업자 간의 이해 충돌 관계가 있는데 그 이해 충돌을 위반한 경우에는 네. 그 영업 부문을 매각할 수 있는 매각 명령까지를 법안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팔아라. 강제로. 네. 강제 명령권까지. 그런 만큼 미국이 자본주의 시장이어서 대단히 자유롭지만 이런 독점과 관련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플랫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제재를 가하기 위한 준비들을 철저히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유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만큼 네네. 지켜야 될 부분도 맞습니다. 강제하겠다. 네. 그 의지네. 자, 플랫폼 독점 피해가 커지는데 제재할 방법은 딱히 없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이 언플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앞으로 일어날 그 효과 이런 거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이미 이제 미국, 유럽이 네. 제정에 들어갔고 저희들도 대한민국 국회가 이걸 논의하기 시작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거의 이런 규제법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로 상호 간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세계적인 공통 규범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함께 마련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네. 네, 의원님께서 이런 네. 법에 대해서 네, 네. 심도 깊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의 거대한 공룡이 뭐 소규모 그런 기업 이용 사업자들을 잠식하는 일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이런 약속이 다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네. 보통 약속하면 우리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특별한 새끼손가락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질문 의도가 뭔지 저희는 이제 아는데 네. 이게 이제 아픈 사연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민주화 네. 세대이다 네. 보니까 민주화 운동을 학생 운동을 통해서 하고 네, 네.
노동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현장에 취업을 했는데 현장에 이제 프레스를 다루는 기계에서 일을 하다가 새끼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서 지금은 이제 새끼손가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해 주셨다시피 약속은 이제 새끼손가락 걸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새끼손가락은 제 마음속에 있는 거여서 오히려 마음속의 다짐 뭐 이런 약속들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해야 하더라도 약속으로 이렇게 여기시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이제 21대 국회가 한 1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시간이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느끼시는 속도감이 다를 것 같은데요. 이것만은 꼭 해결하고 싶다라는 어떤 입법 계획이라든지 목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우선 지금 발의된 법안 중꼭마 정말 하고 싶은데요. 중간에 꺾이지 마. 예. 두 법만큼은 꼭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텐데 정말 꺾이지 않고 했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이제 하반기에는 국방위원회 국방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국방위원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이제 대한민국 군대도 인권 강군이 됐으면 좋겠다. 그동안에는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이 구태의 어떤 상징처럼 많이 돼 있었잖아요. 억압의 상징처럼. 근데 이미 시대가 많이 변한 만큼 이제 대한민국 군대가 인권 강군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인구 절벽에 의한 지금 군인 수가 대폭 줄고 있죠. 줄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군 제도, 모병제를 포함한 이런 제도들 도입하기 위한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군대 인권 쪽으로 확 이렇게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예, 되셨네요. 자, 두 분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의원님은 정말 네. 국민들의 삶을 굉장히 밀착해서 잘 관찰하고 계시다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 부족한 지점을 정확하게 뽑아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연구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고요. 또 이번에는 또 군인 인권에 또 힘쓰신다고 하시니 그 부분도 의정활동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져오신 법안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정말 꼭 필요한 빛과 소금 같은 법안들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법안 만들어주시고 또 국회 안에서도 열심히 물론 거대 양당 사이에서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힘내주시기를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 어떨까요? 큰 새우, 고래만큼 큰 새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짱 있게. 그러네요. 이게 배짱이네요. 네, 예. 네, 네. 자, 앞으로 그 어느 분야에서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애써 주시리라 믿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할 것 같은 엉뚱이랑 속성 있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시간 궁금한 법 하지. 네, 궁금법 시간입니다. 자, 코로나 여파로 한동안 소상공인들이 참 힘든 시기를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런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상권 위축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 권리금 때문에 소거래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고 그래요. 권리금은 장사가 잘 돼 받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 사연도 권리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출발합니다. 아, 진짜 이번 달도 적자.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당신이랑 애들은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진짜 내가 목보랑 결혼했더니 목보 2명을 더 낳은 것 같아. 당신 뻔한 월급에서 생활비 감당이 안 된다고. 자기야. 걱정 하덜덜 말어. 그래서 우리 노후와 생활비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게 있다니까? 준비? 뭘 준비해? 당신이 준비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 돈 벌 궁리나 좀 하라고. 그래서 그 국리 끝에 내가 상가 분양을 받았다는 거 아니냐. 어때요? 뭐? 상가 분양?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상가를 분양받아? 그동안 내가 당신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랑 대출 짧게 받아가 상가 분양 좀 받아버렸지 뭐. 난 다 계획이 있는 남자라고. 당신도 이제 상가 주인이야. 월세 받는 여자라고. 어머, 진짜야? 언제 돈을 모아줬대? 내일 월세 계약하기로 했다니까. 그러니까 바가지 좀 그만 긁고 보쌈 대짜로 한번 시켜봐라.
직장인 태랑 씨는 노후 준비와 생활비 충당을 위해 신도시에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 상가를 분양받고 월세 계약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자, 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료 170만 원으로 24개월 계약하고요. 그 요청하신 대로 상가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동일 조건으로 승계돼야 하고 배액 상환 등으로 해지할 수 없다. 임차인 사정으로 입점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고 이에 임대인은 동의하기로 한다라는 특약 넣었습니다. 네, 임대인님 지금 계약금 350만 원이랑 권리금 2천만 원 입금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아따 5G급으로 입금 돼버렸네. 앞으로 우리 상가에서 돈 많이 벌고 초대박 내셔. 태랑 씨는 계약금 350만 원과 권리금 2천만 원을 받고 임차인과 상가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갑자기 계약을 해지한다고요? 가게는 시작도 안 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니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아니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가 그 가게 앞에서 엉엉 울고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할아버지가 그 상가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나한테 신호를 보내시는 것 같아서요. 계약금 포기할 테니까 권리금만 돌려주세요. 뭐? 할아버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놓고 뭔 권리금? 난 못 주지. 아니 그니까 계약금은 당신 가지라고. 그런데 권리금을 왜 못 주겠다는 거야?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못 주지. 꿈에 가서 당신 할아버지한테 권리금 달라고 하던가. 어쨌거나 난 못 줘. 왜 남의 할아버지를 등먹거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법대로 할 거야. 말 같지도 않은 꿈 들먹거리는 사람이 누군데 그래? 법대로 나오면 무서울 줄 알고? 나도 가만히 안 있어. 해볼 테면 해봐. 할아버지를 증인으로 세우던가. 자, 이런 경우는 좀 드문 일인데 우선 계약금이랑 권리금까지만 입금을 하고 가게는 오픈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마음이 변한 거야. 어쨌거나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는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권리금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권리금이라는 게 사실 어떤 점포의 시설이나 인테리어 등에 대한 그런 권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연 보면 이게 지금 신도시의 그 새 상가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권리금이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걸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리네요. 근데 저는 이제 바닥 권리라 그래서 진짜 빈 건물인데 권리금을 내고 들어가서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없는 경험이 없어, 진짜. 나올 때는 다 털리고 나왔잖아. 그 집주인이 잘 간다 그래가지고. 네, 나 맞아요. 그런 억울한 일이 있는데. 네. 자, 우선 이 사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권리금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선 설명을 드리면 권리금이란 뭐 영업시설이라든지 거래처 그리고 뭐 영업상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이런 기준으로 이제 금전적 가치를 평가한 것인데요. 이 권리금은 말씀하신 바닥 권리금, 그러니까 지역 권리금이라고 네. 하고요. 시설 권리금이 있고요. 그리고 영업 권리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닥 권리금은 이 자리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신규 상가의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보증금, 월세 이외로 관행적으로 받는 금액입니다. 맞아요. 네. 건물주가 받아갔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시설 권리금은 아시겠지만 뭐 인테리어라든지 그렇죠. 그 내부 시설에 네, 대한 시설에 대한, 비용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 권리금은 뭐 가게를 운영하면서 단골 고객이라든지 확보한 뭐 거.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권리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면은 권리금이 그렇지. 높아지고 그렇죠. 장사가 안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권리금이 내려가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연의 경우에는 신규 상가이고 네. 말씀하신 바닥 권리금, 지역 권리금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새 상가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대한 권리금이 있을 수 있는 거군요. 그렇지. 자리가 이제 목이 좋다 그러면은 이 자리는 좋은 자리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다. 라는 거를 이제 인정하고 달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우선 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했을 때 뭐 계약금에 대해서는 뭐 그렇죠. 상관없지만 네. 이 과연 다른 권리금 계약을 별도의 계약으로 볼 것인가 하나의 계약으로 볼 것인가 그것에 대한 판단이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세입자가 궁금 씨가 승소를 했거든요. 정상적인 영업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권리금 자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네. 개점조차 하지 않은 점포인데 무슨 원상회복 의무 이런 것에 대해서 권리금 자체는 돌려줘라라고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네. 2심에서는 또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결합해서 그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 이루어진
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면 임대차 계약이 해제가 되면 권리금 계약도 해제가 되었다라고 판단까지 했거든요. 그러네. 네. 그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으니까 네네. 권리금 또한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건데 네. 지금 궁금 씨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지금 포기했으니까 권리금을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직 가게 오픈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이거를 상가주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면 상가주는 빈 가게인데 권리금 받고 딴 사람이랑 계약하면 또 권리금 받는 거니까 이중 착복이네. 내용이요. 그런데 네. 이 사건에서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특약이에요. 특약 조건에 네.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네. 이 약정 기간에 이 임차인이 제3자에게 네. 제3자에게 뭐 전대를 놓을 수가 있고 임대인은 동의해야 된다라는 계약 조건이 있었거든요. 네, 네. 기억나시나요? 예, 특약. 네, 특약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예. 우리 사건에서 판단을 바꿨습니다. 진짜요? 네, 중개인이었잖아요. 네. 요청하신 궁금 씨 요청하신 그 사항, 그 특약을 넣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당신이 이용을 못할 것 같으면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가게를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당신이 세를 놔야지 네. 왜 그거를 임대인에게 전가하느냐. 물어달라고 하느냐라는 그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세입자가 자기가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넣은 특약이 자기 발목을 잡은 셈이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임차인은 스스로 상가 입점을 거절했고 네. 특히 원고가 직접 입점하지 못한 경우 제3자에게 전대할 권리를 사정에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네. 이게 특약사항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세입자가 안 들어갔어요? 그럼 네. 가게가 비어있는 동안이 길어진다. 네. 그러면 원래 이 상가주는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궁금 씨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게 됐는데 반대로 요즘에는요. 이 세입자가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가주, 그러니까 임대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 권리금 사실 정확하게는 권리금을 못 받게 방해하는 임대인의 행동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고 네. 그 손해배상 금액은 권리금 상당이기 때문에 네. 이 권리금 소송이라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예. 임대인이라도 나는 뭐 소송에서 지건 이기건 나는 돈 못 준다 배째라라고 할 경우에 세 가지 집행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그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압류? 그렇죠. 네네. 경매라는 게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두 번째 방법으로는 채권 압류 추심 방법이 있는데요. 채권 압류 추심은 그 은행 예금 계좌를 뭐 압류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들 뭐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압류해서 먼저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한 가지는 네. 유체 동산도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긴 하네요. 맞습니다. 예. 꼭 기억하셨다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설 연휴가 끝나고 첫날입니다. 월요병보다도 더 무서운 게 바로 연휴병이라는 얘기를 하던데 월요일이나 연휴 전날에는 내일 출근해야 된다는 생각에 가뜩이나 처지는 몸이 더 무거워지기 쉽기 때문에 빨리 일찍 잠을 청하거나 다음날 점심에 보고 싶었던 사람과 약속을 잡고 혹은 주말 계획을 미리 세워서 활력을 충전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거 누가 알려준 팁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연휴병 물리치고 남은 한 주도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법대랑은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대랑!